자, 운영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HM쌤과 함께 또 재밌는 역사 여행을 한번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시민혁명의 하이라이트, 가장 대표적인 시민혁명인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배울 시간입니다. 프랑스 혁명으로 국민국가가 성립되다라는 단원명이 여기에 보이고, 그리고 프랑스 혁명을 통해 국민국가가 성립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번 시간에 프랑스 혁명을 한번 살펴볼 건데, 프랑스 혁명에 우리가 많은 내용이 있거든요, 여러분. 많은 내용이 있어서 이번 시간에는 자, 여기 85페이지랑 그리고 여기 86페이지 요 정도까지만 좀 일단은 살펴보고 수업을 일단은 프랑스 혁명 첫 번째 시간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한 다음에, 잠시만요. 복습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요 프랑스 혁명을 총정리를 하고 우리가 나머지 내용들을 조금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시간 드디어 시민혁명의 하이라이트, 가장 대표적인 시민혁명인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 자, 프랑스 혁명은 전형적인 시민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프랑스 혁명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앞에서 영국 혁명에 대해서도 좀 배웠고, 영국 혁명이 나름 조금은 복잡했죠. 그리고 우리가 시민혁명의 두 번째로 이제 미국 혁명에 대해서 배웠는데, 미국 혁명은 나름은 좀 간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배우게 될 이 프랑스 혁명이, 이게 시민혁명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복잡하고 가장 내용이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프랑스 혁명을 이번 학기 때 또 수행평가로 우리가 좀 다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프랑스 혁명을 좀 잘 정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오늘 아침에 오전에 코로나 2차 백신 접종을 맞고선 지금 강의를 찍는 거기 때문에, 여기 지금 상태 보이죠, 상태. 약간 좀 머리가 몽롱합니다, 지금. 약간 머리가 몽롱한데, 그래도 일단 영상을 좀 찍어야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좀 최선을 다해서 찍어 볼 테니까 유튜브에 올라가면 또 요 내용을 한 번 정도, 아니면 뭐 두 번, 세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간다면은 자, 복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 그러면 이 우리가 오늘 배울 프랑스 혁명 본격적으로 한번 나가 볼 건데, 이 프랑스 혁명은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혁명이었고, 이후에 역사에 미친 영향이 엄청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프랑스 혁명에 일단은 오늘 배울 내용 중에 이 흐름이 가장 중요한데, 이 본격적으로 프랑스 혁명의 흐름을 살펴보기 전에 자,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나? 즉 프랑스 혁명의, 그렇죠, 배경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프랑스 혁명의 배경. 표 제목이 이렇게 써져 있고, 이 프랑스 혁명의 배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구제도의 모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구제도의 모순. 즉, 낡은 것, 옛날 것, 낡은 제도가 어떤 말도 안 되게 있었던 모순적인 그런 사회가 당시에 프랑스 사회였는데,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어떤 낡은 제도들의 어떤 피해를 받고 있던, 당시에 뜨고 있었던 사람들, 즉 제3신분이었던 이 시민들, 즉 평민들이 당시에 정말 이런 뭐 같은 세상, 이런 X 같은 세상이라고 하면서 당시에 프랑스 혁명이 빵 하고 터졌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잠깐 여기를 한번 내려와 볼게요. 여기 쓰기 전에. 당시에 프랑스 사회 체제 자체가 정말 모순적인 사회였는데, 그거를 구제도의 모순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여기 칸을 이렇게 채우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당시에 어떻게 프랑스 사회 자체가 모순이 되어 있었냐, 이걸 한번 살펴봅니다. 자, 일단 제1신분이 있어요. 가장 위에. 제1신분이 있는데, 요 제1신분이 성직자, 즉 지금의 목사님, 신부님, 스님,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고,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정말 셌습니다, 성직자가. 그러니까 제2신분인 귀족보다도 위에 있던 사람이었죠. 제1신분과 제2신분을 합쳐가지고 프랑스 전체 인구의 2%밖에 없는데, 2%밖에 없는데, 이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이 당시 프랑스 전체 토지의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니까, 이들이 정말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던 신분이라는 신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진짜 엄청난 특권은 뭐였냐? 돈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면제받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관직을 독점하고 있었던 그런 세상. 자, 그렇다면 당시에 제3신분들, 뭐 여기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당시에 뜨고 있던 평민들, 즉 시민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시민들은 당시에 전체 인구의 그러니까 평민들은 전체 인구의 98%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프랑스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이 제3신분은 어떻게 보면은 무거운 세금을 부담을 하고 있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을 보면 그림을 보면은 여기 1신분, 제2신분을 어떻게 보면 제3신분이 이렇게 허리가 구부정한 상태로 힘들게 들쳐업고 있었던 자, 이런 세상. 이런 세상이 구제도의 모순으로 있던 당시의 프랑스 상황이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제3신분 입장에서는 정말 이런 뭐 같은 세상이라는 소리를 했을 거고, 속으로.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면 돼요? 그렇죠. 제3신분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이 구제도의 모순이 가득했던 이 프랑스에서 이후에 프랑스 혁명이 빵 하고 터지지 않았을까라는 거지. 자, 그렇다면 당시에 이 제3신분이 정말 사회적으로 안 좋은 상황 속에 있었는데 이 제3신분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던 사상, 그게 바로 뭐였냐? 그게 바로 그렇죠. 계몽사상이었죠. 계몽사상. 이 계몽사상이 뭐였죠, 여러분? 그렇지. 어떤 인간의 이성을 믿으면서 어떤 낡은 것들, 어떤 썩은 것들을 모두 타파하면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어떤 인류가, 인간 사회가 끊임없이 발전해 나갈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사상을 계몽사상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 제3신분 입장에서는 제1신분과 제2신분 같은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게 정말 구닥다리, 낡은 세상이라고 생각을 한 거지. 음. 그런 사람들을 다 타파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계몽사상을 제3신분들이 받아들였고, 자, 그리고 당시에 때마침 자, 미국 독립전쟁을 승리를 하게 되면서 영국으로부터 아메리카 식민지가 독립을 하면서 미국이란 나라가 탄생하잖아. 그러니까 미국 혁명 때 이때 당시에 프랑스 군인들이 가가지고 막 도와주고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혁명에 성공해가지고 미국이 탄생을 하니까 이때 당시에 미국 혁명 이후에 프랑스 군인들이 다시 프랑스로 돌아오면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자유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3신분들이 계몽사상과 미국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혁명의 분위기가 점차적으로 업돼 있던 상황 속에서 당시에 프랑스 자체적으로 프랑스가 전쟁을 또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미국 혁명에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서 돈을 많이 썼겠지. 그리고 당시에 왕실도 사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프랑스의 재정 상태는 점점점 안 좋아지게 됐을 테고. 그러면 재정 상태가 안 좋으니까 제3신분들에게 세금을 더더욱 많이 내라고 했겠지.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혁명의 분위기가 계속해서 업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제3신분들이 프랑스 혁명을 빵 하고 터뜨리게 된다라는 프랑스 혁명의 배경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제도의 모순 속에서 제3신분들이 계몽사상과 미국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랑스 혁명의 배경을 바탕으로 프랑스 혁명의 전개 과정,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프랑스 혁명의 전개 과정을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보고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배경. 앞에서 얘기했죠.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제3신분이 뭘 받아들였다? 그렇지. 계몽사상과 미국 혁명의 영향을 받은 제3신분들이 프랑스 혁명을 빵 하고 터뜨리게 되는데 이 프랑스 혁명이 어떻게 보면 시작점을 됐던 사건이 얘들아 이 사건이야, 이 사건. 이 사건. 자, 루이 16세, 당시 프랑스 왕입니다. 루이 16세가 당시에 프랑스의 재정 상태가 정말 어려웠으니까 이 어려워진 프랑스의 재정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당시에 제1신분, 제2신분, 제3신분의 대표가 회의에 참여했던 3신분회, 즉 3부회를 소집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세 개의 신분이 모여가지고 어떤 국가의 이런 문제들을 토의를 했으니까. 그래서 해결을 하려고. 근데 막상 세 개의 신분이 딱 모였는데 3신분에서 막 회의를 했는데 투표로 결정하는 방식, 즉 표결 방식을 두고선 이 신분 간에 대립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대립이 있었냐면 원래 이 3신분에는 이 신분별로 얘들아 투표를 했거든. 그러니까 제1신분, 제2신분, 제3신분별로 투표를 했는데 이때 당시에
제1신분과 제2신분이 어떻게 보면 한 편이라고 보면 돼. 자, 위로 다시 한번 올라가 보자. 1신분과 2신분. 어떻게 보면 특권 신분으로 이들이 어떻게 보면 한 편이잖아. 그러니까 제1신분과 제2신분은 우리 3부의 3신분회가 예전부터 신분별로 투표를 했으니까 그냥 계속 신분별로 투표를 하자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신분별로 투표를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었냐? 일단 제3신분 입장에서 보면은 제1신분, 2신분이 한 편인 걸 알아. 그러니까 투표를 하게 되면은 여기가 2대 1이 되니까 3신분이 제3신분이 이 3신분의 안에서 어떤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하기가 힘든 거지. 그러니까 자신들이 주장했던 의견이 결정되기가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3신분 이렇게 주장해. 제1신분의 대표가 당시에 300명이었고 제2신분의 대표가 300명이었어. 근데 제3신분의 대표가 당시에 600명이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신분별 투표를 하지 말고 머릿수별, 그 인원수별로 투표를 하자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기는 600이고 여기는 300인데 이쪽에서 혹시라도 제3신분의 입장에 좀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가 승산이 있다라고 보는 거지. 자, 그런 식으로 얘들아 이 신분 간의 표결 방식을 두고선 대립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제3신분이 이거 안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3신분회를 뛰쳐나와가지고 자, 국민의회를 따로 만들게 되고 이 국민의회가 1789년 6월에 이 테니스 코트에서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3신분회가 열렸던 이 근처에 테니스 코트가 따로 있었거든, 얘들아. 이쪽으로 따로 나와가지고 테니스 코트에서 우리 국민의회가 원하는 새로운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우리는 절대로 해산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서약하게 됩니다. 그 제3신분의 대표가 모여가지고 우리 제3신분이 원하는 어떤 그런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우리는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것을 서약을 하게 되니까 이때 당시에 루이 16세 입장에서 루이 16세가 모았잖아. 제3신분회. 근데 3신분의 왕이 모았는데 제3신분이 따로 떨어져 나온 거야. 그러니까 루이 16세 입장에서는 제3신분들이 국민의회를 만들고 테니스 코트 서약을 하고 이런 행동들이 좀 건방져 보였겠지. 그치? 그래서 루이 16세가 야, 이거 제3신분 대표들 이 국민의회에 혼내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선 군대를 모읍니다. 음. 이 군대를 모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군대를 모은다는 소식이 막 퍼지게 돼. 그러니까 당시에 자 여기 녹색으로 돼 있는 것들은 다 당시에 파리 시민들, 즉 민중들의 움직임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여기다 따로 써놔. 이 녹색으로 돼 있는 거는 자, 파리 시민, 즉 민중들의 움직임인데 당시에 파리 시민들이 이 국민의회가 어떻게 보면 가만히 놔두면은 루이 16세한테 탄압을 받을 테니까 국민의회를 도와주자.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파리 시민들 다 제3신분이잖아. 그러니까 제3신분의 대표가 만든 우리 국민의회를 도와주자라는 의미에서 자, 무기를 빼앗으려고 당시에 어떤 왕의 명령으로 어떤 정치범들이 붙잡혀가지고 있는 감옥인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을 하게 됩니다. 이게 1789년 7월 14일인데 이 바스티유 감옥 습격했던 이 날을 얘들아 프랑스에서는 아직까지도 프랑스 최대 국경일인 프랑스 혁명 기념일로 기리고 있어. 1789년 7월 14일. 그러니까 1789년 7월 14일에 바스티유 감옥을 파리 시민들, 민중들이 습격을 하게 되면서 야, 국민의회를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당시에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을 하게 되는데 사실 바스티유 감옥을 막상 습격을 하니까 뭐 당시에 뭐 범죄자들도 몇 명 없었고 그리고 무기라든가 화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일단은 자 민중들이 파리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해가지고 여기를 점령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혁명 프랑스 혁명에서 자, 민중들이 첫 번째로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힘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하게 되는 그런 어떤 민중의 힘을 보여주는 거지 얘들아.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의회 뒤에 이제는 파리 시민들, 민중들이 딱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국민의회는 이 민중들이 원하는 그런 개혁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의회가 당시에 이때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프랑스에는 정말 봉건제적인 그런 요소들이 강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모두 다 폐지한다라는 봉건제 폐지 선언을 1789년 8월에 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정말 얼마 안 있다가 같은 달에 이제 프랑스 혁명의 어떤 기본 이념,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혁명을 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 프랑스 시민들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이 무엇인지를 담은 인권선언을 발표를 하게 돼요. 인권선언. 이 인권선언의 내용을 한번 잠깐 봅시다. 여기 87페이지에 자, 인권선언,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 정식 명칭인데 줄여서 인권선언이라고도 합니다. 이 인권선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자,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 즉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소멸할 수 없는 권리를 보존함에 있다. 이 권리란 자유, 재산, 안전, 압제에 대한 저항이다. 즉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고 재산을 보호받고 그리고 안전해야 되고 그리고 압제, 어떤 부당한 압력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자연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3조,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이 어떤 권력의 주인이다. 즉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자, 국민주권, 즉 주권 재민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소유권은 그 무엇도 침해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이다. 즉 나의 재산은 국가라고 하더라도 빼앗아갈 수 없다. 즉 소유권, 이런 원칙을 여기 인권선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인권선언이 얘들아 그런 의미로 중요한 거야. 여기 인권선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얘들아 지금 현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얘들아 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런 권리잖아. 국민들에게. 이 국민의 중요한 권리, 민주주의 사회의 국민의 중요한 권리를 이때 당시에 프랑스 혁명에서 인권선언으로 이미 주장을 했다라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권선언. 인권선언은 크게 별표 하나 빵 치세요. 빵. 자, 그러면은 상황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점점점 이제 국민의회가 어떤 개혁의 그런 속도를 막 높여가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이 있잖아. 좀 불안해진 거지. 야, 이거 이러다가 나 왕의 위치가 좀 위험해지겠는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당시에 왕이었던 루이 16세가 당시에 왕비였던 마리 앙뚜아네트와 손을 잡고선 국외로 도망을 치려다가 자, 바렌이라는 도시에서 프랑스 시민들에게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해. 이걸 얘들아 바렌 사건이라고도 그러는데 이 프랑스 왕이 해외로 피하려다가 이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어떻게 보면 왕의 인기가 가뜩이나 점점점 떨어지고 있었는데 이 왕의 인기는 얘들아 완전히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거지. 자 그렇게 되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자, 국민의회가 이제 헌법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야 이거 안 되겠다. 왕의 권한을 뭐 거의 이제는 인정해주면 안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왕의 권한을 완전히 축소한 입헌 군주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만들어서 군주, 즉 왕의 권력을 제한을 했던 입헌 군주제 헌법을 제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당시에 뜨고 있던 부유해지고 있던 돈을 많이 벌어서 부유해지고 있던 시민들에게 선거권을 주기 위해서 일부 부유한 시민들에게만 재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선거권을 줬던 제한 선거를 실시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들아 이때까지는 국민의회는 어떻게 보면 완전하게 화끈하게 하기는 좀 어려웠던 거예요. 이때까지는 조금 어떻게 보면 조심스러웠던 거였지 개혁이. 자, 그러고 나서 이 새로운 헌법에 의해서 자, 새로운 단체가 이제 주도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입법의회가 되겠습니다. 입법의회. 근데 얘들아 이 입법의회를 주도했던 사람들도 조금 온건했던 사람들이야. 조금 부드러웠던 사람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입법의회가 딱 생기고 나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프랑스에 위기가 닥쳐옵니다. 자, 어떤 위기가 닥쳐오냐? 이 프랑스가 입헌군주제 같은 걸 실시하면서 어떻게 보면 왕의 권리를 지금 최대한으로 낮추고 있지. 자,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왕권이 셌던 나라들이 있었어. 뭐 오스트리아라든가 프로이센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있었는데 이런 나라들이 프랑스에 야, 너 이 프랑스 이 건방지게 입헌군주제를 하고 있어. 왕의 힘을 약화시키고 있어. 혼 좀 내야겠다. 내줘야겠다라고 해가지고 프랑스에게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법의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프랑스도 주변국들과 전쟁을 선포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근데 입법의회가 전쟁을 주도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때 당시에 프랑스 주변국들과 전쟁을 할 때 막 승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자, 전쟁에서 패배하는 게 점점 늘어나게 돼. 그러니까 패전이 늘어나게 되고 사회가 혼란스럽고 살기가 어려워지는데 가뜩이나 여기에 물가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살기가 더더욱 힘들어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파리 시민들, 민중들이 많이 화가 났겠지. 그래서 이때 당시에 생각을 했던 거야. 생각을 해보니까 이 모든 힘든 상황의 원인이 다 누구에게 있는 거니, 이때 당시에. 그렇지. 왕에게 있는 거냐, 루이 16세에게. 루이 16세가 있으니까 입헌군주제 이런 거 실시했더니 막 주변국에서 시비도 걸고 막 이러니까 힘들어지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이제 왕이 살고 있는 궁궐을 민중들이 습격을 해가지고 이제 왕의 멱살을 딱 잡은 다음에 야, 왕, 너 이제부터 너의 모든 권한을 다 스탑, 정지시킨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왕권이 정지가 되는 거야. 파리 민중들의 왕궁 습격으로 왕권이 정지가 됩니다. 자, 이때 이 파리 민중들이 왕궁을 습격을 하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주변국들과 막 전쟁을 해야 되니까 프랑스가 이제는 그 군대를 막 뽑아서 막 오라고 막 그래.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막 프랑스의 그 남자들이 막 군대로 막 몰려오고 막 이랬던 상황에서 얘들아 이때 불렀던 노래가 있어. 이때 불렀던 노래가 바로 라 마르세이유즈라는 노래입니다. 이게 마르세유 군단의 노래 이런 뜻인데 이때 당시에 자, 프랑스 파리로 이제 전국에서 막 사람들이 군대에 뽑혀가지고 막 올라오는데 여기 프랑스 남부에 이 마르세유에서 왔던 사람들이 가장 좀 용맹하게 싸웠다라 그래.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막 올라오면서 어떻게 보면 군인들이 불렀던 노래니까 이 군가지 군가. 이 군가가 나중에 프랑스 혁명 때 불렀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프랑스의 국가가 됩니다. 국가. 가사 보면 좀 살벌해. 우리의 적인 폭군이 살게 깃발을 올렸다. 어? 무장하라 시민들이여 전진하라 전진하라 저들의 더러운 피가 우리의 고랑을 적시도록. 요거 막 프랑스 국가대표 축구팀이 프랑스 그 월드컵에서 막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서 막 이 노래 부르는 거야. 프랑스의 국가가 이때 탄생했다라는 거 뭐 그냥 추가로 좀 알아두면 좋고. 자, 어쨌든 간에 이 민중들에 의해서 성난 민중들에 의해서 자, 왕권이 정지가 되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입법의회 안에 있던 이 온건한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 물러나고 이 민중들에 의해서 입법의회 안에 있던 좀 급진적인 사람들, 급진파, 화끈한 사람들이 자, 국민공회를 만들면서 국민공회가 정치를 주도하게 됩니다. 이 국민공회는 얘들아 이 공자에다가 크게 동그라미를 치자 빨간색으로. 공자에다 빨간색으로 크게 동그라미를 치고 이 국민공회는 얘들아 화끈하잖아. 화끈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야 이거 왕이 문제라고 하면 왕이 없는 정치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자 왕이 있음에도 공화정을 선포하게 돼. 그러고 나서 공화정을 선포하고 나서 바로 다음 해에 루이 16세를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루이 16세를 딱 처형을 했는데 자 루이 16세 어떻게 죽었냐? 자 이렇게 죽어 얘들아. 무슨 뭐 변태라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거 한번 보자 얘들아. 143페이지인데 자 여기 보면 이게 루이 16세 처형 장면이거든. 음. 요게 얘들아 뭔지 알아 요게? 요 기구가? 얘들아 요게 단두대야 단두대. 단두대. 단, 자른다. 두, 머리.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는 어떤 도구 이런 뜻인데 요 단두대를 얘들아 다른 말로 기요틴이라고도 그래. 기요틴. 기요틴. 당시에 요 단두대를 만들었던 사람이 의사인데 이 의사 이름이 기요틴이거든 얘들아.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단두대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잔인했겠지. 이렇게 탁 당기면은 칼이 딱 내려오면서 목이 1초 만에 딱 잘리는 거니까. 근데 이게 실제로는 이 사형 당하는 사람들이 고통 없이 빨리 죽게 하려고 당시에 만들어낸 기구라고 합니다. 단두대. 이 단두대에서 루이 16세가 목이 잘려가지고 처형을 당했는데 이 마지막에 루이 16세가 딱 처형을 당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왕으로서 그래도 그 좀 품위 같은 건 좀 지켰더라 그래. 음. 뭐 이렇게 막 저는 억울합니다. 죽기 싫어요. 막 이랬던 건 아니고 왕으로서 죽으면서 저는 죽습니다. 그 나의 죽음이 이 프랑스 국민에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좀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뭐 죄가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좀 죽었다라고 해요. 자, 아무튼 루이 16세가 이제 처형이 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국민공회 입장에서는 루이 16세가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뭐 거칠 게 없지. 그래서 얘들아 바로 헌법을 제정합니다. 헌법을 제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당연히 공화제
공화정 실시하자라는 공화제 헌법을 만들게 되고, 야, 제한선거 이거 너무 적다. 이제는 그냥 보통 선거. 재산에 따라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일정 연령 이상의 남자에게 선거를 주자라고 해서 보통 선거를 이때 헌법으로 제정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여자들에게는 선거권을 안 줬다라는 한계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도 이 국민의회랑 비교를 해봤을 때, 자, 국민공회가 자, 조금 더 성격이 조금 더 급진적이긴 하죠. 자,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 국민공회를 주도했던 사람이 있어. 이거 화끈한 사람. 이 사람 피도 눈물도 없어. 그래서 얘들아 이름이 로베스 피에르야. 피에르. 로베스 피에르. 로베스 피에르. 뭐야? 뭐야? 다시 해. 로베스 피에르. 얘들아 이 피라는 글자에다가 이 동그라미 쳐봐. 이 사람 피도 눈물도 없어. 야, 뭐야? 이 국민공회 개혁에 반대되거나 국민공회 개혁에 반발하거나 이 공화정에 반발하거나 이런 사람들 있어. 이런 사람들은 그냥 다 말 필요 없어. 긴 말 필요 없어. 다 죽여버려. 아니면 다 감옥으로 보내. 이랬던 사람이 얘들아 로베스피에르야. 그러니까 로베스피에르를 중심으로 한 당시 국민공회의 급진파가 이거 무슨 정신이 얘들아. 다 죽여버리는 거. 그렇지. 공포정치지, 공포정치. 다 죽여버리겠다 이거니까. 그래서 로베스피에르가 화끈하게 국민공회 개혁을 위해서 반대되는 세력들을 다 단두대에 보내가지고 싹 다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로베스피에르가 죽였던 사람이 한 수천 명 된다 그래. 한 2, 3년 동안에 수천 명을 죽였다라고 합니다. 단두대에서. 근데 있잖아. 처음에 이 로베스피에르가 화끈하게 정치를 하니까 이 파리 민중들이 로베스피에르를 막 좋아했었어. 막 지지했었어. 근데 이 로베스피에르의 공포 정치가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 공포 정치에 대해서 그래도 사람들이 막 불만을 품게 되겠지. 응? 야, 이거 공포 정치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맨날 맨날 사람들 막 목 썰려 나가고 맨날 맨날 피 터지고 막 이러면은 그걸 보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니? 그치? 그러니까 처음에는 민중들이 로베스피에르를 지지를 했다가 공포 정치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자, 로베스피에르를 쫓아내기 위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쿠데타라는 거는 사람들이 막 군대라든가 사람들을 이끌고 가가지고 정치 권력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을 끌어내리는 것. 요거를 쿠데타라 그래. 그래서 쿠데타로 로베스피에르를 비롯한 급진파가 어, 처형되게 됩니다. 처형. 단두대에서. 자, 그러면서 총재 정부가 만들어지게 되죠. 이때 당시에 이 총재 정부가 이 5명의 총재가 있었어요, 얘들아. 그러니까 국민공회 때 이 로베스피에르 한 명에게 너무 정치 권력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 한 명이 너무 강하잖아. 그러니까 독재를 할 수가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겪고 나니까 이제는 자, 총재 정부를 만드는데 자, 5명의 총재, 그러니까 지금의 국무총리 같은 사람이라고 보면 돼. 국무총리. 국무총리 5명을 둬가지고 자, 그들끼리 회의하면서 정치를 했던 게 바로 총재 정부야. 근데 이게 문제가 뭐가 있냐면 국가가 막 혼란스럽고 위기 상황이 만약에 닥쳤는데 이 5명의 총재가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지. 회의를 하면 야, 너 얘기해봐. A 얘기해봐. A 너 그래? 야, 너 B 얘기해봐. B 너는 뭐 반대한다고? 야, C 얘기해봐. 야, C 너는 또 얘기가 달라? 그런데 얘들아 이미 상황은 막 흘러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 국내외의 혼란을 총재 정부가 잘 대처를 하지 못합니다. 즉 무능력했었어, 얘들아. 그러다 보니까 이 무능력한 총재 정부에 또 민중들이 또 실망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 당시 민중들은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차라리 이렇게 혼란한 상황 속에서는 누군가 좀 한 명의 영웅, 강력한 카리스마 있는 영웅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런 혼란을 싹 다 정리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이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프랑스가 막 전쟁을 오랜 기간 하게 되면서 이때 프랑스 내에서 이 군인들의 인기가 올라가는데 이 프랑스 군인 중에서도 이 나폴레옹이 얘들아 막 인기를 막 올리고 있었던 그런 때였어. 그러니까 이 나폴레옹이 군대를 이끌고선 이 총재 정부를 습격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총재 정부를 붕괴시키고 이 나폴레옹이 쿠데타로 권력을 잡게 되는. 그래서 얘들아 이 이후에 이 총재 정부 이후가 얘들아 나폴레옹 시대가 한 10여 년 정도 펼쳐지게 됩니다. 10년 좀 넘게. 그래서 얘들아 이 총재 정부까지 해가지고 프랑스 혁명의 일단락이라고 보면 돼. 일단락.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굉장히 좀 복잡하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프랑스 혁명의 배경은 한마디로 구제도의 모순이었다. 이 구제도의 모순이라는 상황 속에서 제3신분이 계몽사상과 미국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렇다면 프랑스 혁명의 전개 과정에서 프랑스 혁명의 시작 단계를 알렸던 사건은 루이 16세가 삼신분해를 소집한 것이었다. 이 삼신분해는 표결 방식을 두고선 세 개의 신분이 대립을 하다가 결국엔 제3신분이 떨어져 나와서 국민의회를 만들게 됐다. 이 국민의회는 봉건제 폐지 선언, 인권 선언 같은 거를 발표하면서 민중들을 지지를 받게 되고, 그리고 헌법을 제정을 하게 되는데, 이 국민의회가 했던 헌법은 입헌군주제와 제한선거가 특징이다. 새로운 헌법에 따라서 입법의회가 구성되고, 입법의회 때 주변국들과 전쟁을 많이 했는데 패배는 계속되고 물가는 올라가면서 화가 난 민중들이 왕궁을 습격하고 왕권이 정지되었다. 자, 그러면서 입법의회 안에 있던 급진적인 사람들이 국민공회를 주도하게 되고, 이 국민공회는 화끈하게 공화정을 선포하고 루이 16세를 처형시킨 다음에, 자, 공화제와 보통선거를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때 국민공회를 주도했던 사람이 로베스피에르를 비롯한 급진파였는데, 이 로베스피에르를 비롯한 급진파는 어떤 공화정, 국민공회의 개혁에 반대되는 세력들은 거의 다 대부분 죽여버렸기 때문에 공포정치를 펼쳤다. 이런 공포정치가 지속이 되니까 공포정치에 불만을 품은 민중들이 로베스피에르를 몰아내는 쿠데타를 일으키고 총재정부를 세웠지만 총재정부는 무능력했다. 이 무능력한 총재정부를 나폴레옹이 쿠데타로 붕괴를 시키게 되면서 프랑스 혁명이 일단락이 되고, 이후는 나폴레옹의 시대가 펼쳐진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이 정도 내용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요 프랑스 혁명 총정리 요거를 다시 한번 짚어주면서, 자, 나폴레옹 시기 때 나폴레옹은 어떤 걸 했었는지 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수업 듣느라 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